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나진석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배포자료 목록 보시면 되고요. 배포자료 목록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거 강의계획서 보겠습니다. 강의계획서에서는 세 번째 줄에 9시부터 12시 30분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업은 항상 정시 9시에 시작합니다. 많이 와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1, 2분 늦으시는 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12시 30분에 끝나는데 그거는 1회차와 2회차까지만 그렇고요. 3회차부터는 1시까지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30분 더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3회차부터는 요 강의 노트를 가지고 강의 노트, 요 얇은 책이죠. 강의 노트를 가지고 복습을 이제 아침에 시작하면서 이제 그 수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필요하신 거는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법령집, 여기 이제 이 정도 두께의 법령집을 기본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얘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강의 노트는 그냥 복습 차원에서 하는 거고, 강의 노트가 없으시고 법령집으로만 따라오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고 나중에 이젠 그 포데이즈를 할 텐데 포데이즈 막판 정리에서는 부득이하게 시간 관계상 강의 노트로 할 수밖에 없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 계획서의 첫 번째 페이지에서 할 말은 그거고요. 뒷면에 이제 강의 진도표가 있습니다. 뒷면에 강의 진도표는 16회 전 일정에 대한 강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전 기본 이론 강의 24년 9월 강의에서의 그 매 회차별로 나갔던 진도를 기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6회 이후에 17회 보강이 예정되어 있는데 가급적 저도 안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미리 이렇게 한다면 이날 한다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가급적이면 안 하겠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진도를 못 끝낸다면 보강을 28일 날 금요일 날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되셨고요. 두 번째 배포 자료, 자 OT 자료입니다. 사용설명서입니다. 첫 번째 강의 재밌습니다. 끝나면 아쉬울 겁니다. 재밌습니다. 두 번째, 시험일을 충분히 앞두고 수강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실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동영상 수강자분들 중에서 이제 그 4월 달에 들으시거나 이러시면 시험이 이제 5월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급해서 제 강의를 못 들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다. 3번에 그 하루에 강의 1회분만 들으시고 실강 수강생분들은 당연히 충족됩니다. 동영상 분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전에 1회 강의를 들으셨으면 오후에 다른 과목 듣지 마시고 복습하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문제집 사셔서 풀이하시길 권합니다. 그럼 평일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말에 진도 밀릴 겁니다. 주말에 다른 과목 하지 마시고 사부 하시기 바랍니다. 스케줄 조정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는 사회보험법만 공부하시길 권합니다. 일정 조정을 그렇게 하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대략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사회보험법을 강의도 듣고 복습도 하고 문제도 풀고 다시 복습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3월 달이 되면 다른 과목에 대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강의들을
강의 들을 때 그냥 감상해 주시면 됩니다. 감상. 막 이렇게 필기하려고 막 안달복달 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에 사진 찍을 기회를 드릴 겁니다.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판서한 내용을 사진 찍어서 복습하실 때 복기하시면서 다시 이제 필기가 필요하시면 필기하시는 걸 권합니다. 강연 아닙니다. 저는 공부를 그렇게 했어서 권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6번에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1배속 하시길 권합니다. 물론 제가 말이 좀 느리긴 한데 1배속. 왜냐면 지금 다음 페이지. 왜냐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내용 자체가 생소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7번에 제가 생각하는 학습 과정을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웃풋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는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를 펴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법령집 기본서를 덮고 공부하는 거다.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학습 과정에서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도표상에서 보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을 때 판서하지 않고 집중한다 그랬잖아요. 한 번 더 부연 설명한 거고, 강의가 종료되고 나면 법령집을 정독해야 됩니다. 기본서를 정독해야 됩니다. 무슨 강의가 됐건, 뭐 민법도 마찬가지고, 그 정독할 때 내가 단어를 모르겠으면 한국어 사전 검색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법률 용어이지만 법률적 정의 개념이 있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한국어 사전 검색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게 정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생각하고 정리한 내용들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생각하고 정리한 내용들을 노트나 이렇게 A4지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리해 놓은 게 강의 노트고 그 정리해 놓은 게 판서입니다. 판서. 그러면 그 정리해 놓은 그거를 A4지 용지를 덮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겁니다. 그걸 떠올리는 겁니다. 그 과정을 저는 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공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 학습 맨 밑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 X라고 써 있는데 강의를 듣는 거는 스스로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후의 시간만 스스로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강의 듣는 시간이 3시간이면 스스로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은 6시간 이상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전에 강의 들으셨으면 오후에 복습하시고 저녁에 문제 푸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생각하고 정리하고 떠올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양가로 2번 그 떠올리는 것을 전날 복습을 충분히 하셨다는 전제하에 다음날 떠올리는 것을 제가 이끌어 갈 겁니다. 백지 판서를 중심으로 해서 판서의 빈 판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떠올리는 걸 유도해 갈 겁니다. 그 떠올리는 걸 유도해 갈 때는 제가 잘 정리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떠올리는 거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전달이 됐나요? 제가 잘 정리된 기본서를 읽기만 하면 잘 정리된 내용을 읽으니까 제가 전달할 때는 매끄럽겠죠? 전달이 됐나요? 그런데 백지에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전날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백지에 떠올리기 시작하면 이 과정이 매끄러울까요? 버벅댈까요? 나는 혼자서 하면 매끄럽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 매끄러울까요? 버벅댈까요? 버퍼링이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으실 텐데 동영상으로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이 과정이 답답하게 느껴지시겠죠. 그 떠올리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달이 됐나요? 네. 그런 컴플레인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저는 그 떠올리는 과정에 참여하자, 내가 이끌어 가겠다, 내가 앞장서서 가는데 따라와봐라. 그러면 기다려주고, 야, 그거 말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 참여를 이제 하시면 그게 안 답답하게 느껴지실 텐데, 동영상을 보시더라도.
참여하시길 권합니다.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양가로 3번에 그렇게 해서 그 공부한 결과, 훈련한 결과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냐, 특정 주제에 대해서 툭치면 3초 안에 문어체로 말할 수 있으면 그러면 됩니다. 이런 습관을 2차까지 가지고 가시면 그러면 됩니다. 8번에 합격률 1차 시험이 작년에 22%였어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2년 만에 60%, 50%대에서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1차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2차는 항상 한 자리 수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평균적으로 보면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평균에 수렴할 테니까 80%도 떨어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숫자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강사의 역량에 따라 2배 이상으로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잘할 건데 여러분들은 날 믿고 잘 따라와 주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9번 다음 페이지 보시면 24년이 33회였고 올해가 34회입니다. 24년에 문제가 지금 보시면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법에서 많이 나왔어요. 5문제, 6문제까지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40문제로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측했냐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기존대로 두 문제 또는 세 문제 정도 나오고 징수법에서 10문제 가까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24년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 이렇게나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때까지 25문제 시절에는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셨냐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사실상 버리다시피 하시고 공부하셨거든요. 이제는 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10번에 25년 2월 기본 강의니까 지금 이 강의죠.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향후에 어떻게 되느냐. 자, 25년 3월에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추록이 배포될 겁니다. 추록 2번이 배포될 거예요. 오늘은 추록 1번이 배포되지 않았어요. 내일 추록 1번이 배포될 겁니다. 추록 1번은 뭐냐면 이 법령집이 9월 달에 나왔거든요. 작년 9월 달에. 그럼 작년 9월 달 이후로 1월 달까지, 올해 1월 달까지 법률에 개정된 내용들을 추록 1로 담았어요. 그거 지금 학원 홈페이지 가면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 이제 수강생 분들이시니까 내일 이제 프린트 배포 자료로 나오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점부터 문제풀이 개강하는 시점까지에 혹시라도 개정된 게 있다면 추록 2로 학원 홈페이지로 올려놓을 겁니다. 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고 11번에 수업 내용에 대한 질문은 실강 수강생 분들은 그냥 수업 끝나고 저 빨리 안 나가거든요. 질문하시면 돼요. 쉬는 시간에는 저도 쉴 기회를 주시고 오프라인으로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 받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이메일보다는 학원 Q&A 게시판에 질문 올려주시는 거를 권합니다. 두 번째로 실무 상담이나 사건 의뢰 사용합니다. 네, 사용합니다. 일이 많습니다, 저. 그러니까 안 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년도 1차 시험 직후에 이제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늘 중에서 이제 그 대화해보니 이분의 경험담은 공유해도 좋겠다라는 것이 그게 고득점 수험 후기입니다. 그게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하나 있는데 티스토리 블로그가 하나 있는데 구글에서 나진성 노무사 티스토리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거 검색하셔서 보시면 고득점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방법도 설명돼 있고 해서 요거 하나 이제 적어뒀습니다. 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4년 1차 시험 후의 회신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점수 잘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뭘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보여드리는 거냐면 맨 밑에 네 번째 줄 보시면 결국 시험이 다가왔을 때 전범위를 회독하는 속도의 차이는 그 전에 얼마나 편법을 안 쓰고 공부해 왔느냐. 그리고 시험 전날 사회보험법 전 범위를 일독하는데 2시간밖에 안 걸렸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시험 전날 이거 한 권을 다 보는데 2시간 걸렸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뒷페이지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줄 끝에 칠판에 열심히 써줬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떠다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합니다. 이미지. 판서의 내용들이 이미지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판서의 내용들이. 그 다음 맨 밑에 단락에 두 번째 줄에 선생님 말씀 따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필기를 직접 옮겨 적었습니다. 시험장에 가니까 책에 있는 줄글보다 필기 이미지가 더 잘 떠올려지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나신 다음에 그 집에 돌아가셔서 오후에 복습하실 때 판서 사진 찍은 거를 놓고 이젠 그 옮겨 적으시고 뭐 이렇게 하실 텐데 첫 번째 판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제 머릿속에서 나온 거니까 제가 정리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선생님들이 스스로 정리하는 내용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길 권합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게 마침 제가 한 것과 유사하거나 비슷하면 그건 뭐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해도가 떨어지면 문장화 될 겁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해도가 높아지면 키워드화 될 겁니다. 그리고 이해도가 부족하면 내용이 많아질 거고 이해도가 높아지면 내용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처음 시도할 때 뭐 내용이 많고 문장화되는 거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현대차는 포니부터 만들었습니다. 포니부터 주구장창 만들어서 지금은 제네시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처음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판서의 내용, 정리해 놓은 그 A4지 노트 정리해 놓은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3주 후에 그 내용을 동일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분명히 업그레이드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정리했던 그 내용은 버리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정리한 모든 내용들은 신주단지처럼 철저하게 보관하고 아주 보물처럼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서 나왔잖아요. 나는 그걸 지금 당장에도 다시 출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버려도 되는 거죠.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출력의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4번하고 5번은 진도 나가면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시험은 35회 시험이죠. 저는 16기, 16기입니다. 자, 법령제보로 수업은 할 텐데요. 처음으로 할 거는 산재법입니다. 산재법의 법령집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1조 목적, 1조 목적의 산재법 52페이지 1조 목적이고요. 여기는 펴놓고 이제 개괄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1회차, 오늘 강의 2회차 이렇게 할까요? 한 번 지금 하고 있죠? 중간에 10분 쉴 거고 2번 하고 10분 쉴 거고
오늘 이제 할 건데,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법이 등장한 배경을 설명드릴 거고, 사회법의 존재 이유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고 나면 한 10분 쉴 거고, 요때 계속해서 요 관련해서 이젠 그 배포 자료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때 산재법 1조 나갈 겁니다. 요때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요거 이제 끝났습니다. 요거 갈 겁니다. 갈 겁니다. 먼저 자 이렇습니다. 지금 펴신 책 법령집 책 펴신 곳이 이렇게 이 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하죠. 산재법. 그러면 산재법과 동일한 위계로 뭐가 있냐면 보통 고용산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에 붙여가지고 고용산재 그 다음에 건강 연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용산재, 건강연금,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4대 보험이죠. 4대 보험인데 요것을 사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보장법. 더 큰 그림에서 사회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더 큰 그림에서. 그러면 요 사회보장법과 동일한 위계로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사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법. 그러면 여기서 노동법 시간에 요거 이제 배우신 거고요. 그런 거고 사회보장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걸 묶어서 사회법이라고 얘기하고 동등한 위계로 뭐가 있냐면 민사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민사소송법이 있고 동일한 위계로 뭐가 있냐면 공법이 있고 헌법이 있고 행정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사법은 사인 간의 거래가 중심이고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법 이름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공법은 국가를 운영하는 방법, 방침 내지는 헌법 같은 경우는 국가와 국민 간에 이런 방식으로 국가를 세우겠다, 국가를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계약입니다. 국가. 이거는 사인간, 국가, 사인간. 사회법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유지할 거냐, 그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접근하는 방향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사인 간의 거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런 관점 때문에 뭐가 등장하냐면, 자, 계약자유, 과실책임, 소유권 절대. 야, 소유권은 절대적이야. 과실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지. 과실만큼만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야, 계약은 자유롭게 하는 거야.
계약은 사인 간의 계약은 자유롭게 하는 거야. 왜? 평등한 양당 사자가 하는 거잖아. 이런 관점인 거예요. 민법 공부를 하실 때 밑바탕에 요게 깔려 있다는 걸 눈치채셨어야 됩니다. 이거 총론 시간, 민법에서도 총론 시간에 한 번 정도 언급하거나 안 했거나 이제 그렇게 하셨을 텐데, 여기 사회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과실책임, 여기 무과실책임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요렇게 요 계약자유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계약자유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강행 규정입니다. 이 말은 계약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저임금법에 위반한 임금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사장님들을 면담하다 보면, 야, 직원하고 나하고 계약했다니까? 여봐, 계약서 있잖아. 퇴직금 안 받기로 합의했어. 야, 계약서 있잖아. 노동법은 무효입니다. 강행규정. 계약자유 안 통합니다. 민법은 통하죠. 그래서 바탕으로 하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접근을 완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자, 공동체 유지가 핵심입니다. 그러한 산재법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산재법은 산업재해를 다루는 거고, 보상을 다루는 거고, 보험을 다루는 법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산업재해는 그냥 일하다가죠? 일하다가 부상질병입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부상질병입니다. 일하다가 부상질병이 걸렸다. 산업재해입니다. 일 때문에 부상질병이 생겼다. 산업재해입니다. 끝이에요. 이게 끝인데, 지금 이 얘기는 제가 뭘 얘기했냐면, 일반적인 전문 용어를 일반 용어로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풀어서 설명하는 건 한 번이고, 지속적으로는 전문 용어만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 전문 용어는 업무 수행성입니다. 업무 기인성입니다. 업무 수행성이 인정된다면, 일하다가 부상질병이 걸렸다라고 인정된다면 업무 수행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일 때문에 부상질병이 걸렸다라고 인정된다면 업무 기인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되면 산업재해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산재법의 37조에 가서 더 배우게 될 겁니다. 보상을 이해하려면 보상과 배상의 차이점을 이해하면 됩니다. 보상은 귀책사유가 있는 자, 귀책사유가 이거 없을 무자죠, 그죠? 없을 무자입니다. 없을 무자. 이겁니다. 이거 없을 무자 됐습니다. 귀책사유가 없는데 돈을 주는 겁니다. 돈을 주는 거. 배상은 귀책사유가 있어서 돈 주는 겁니다. 누가? 돈 주는 자가. 돈을 주는 자가 주어야 하는 자가, 그러니까 배상하는 자가 귀책사유가 있는 거예요. 보상하는 자가 귀책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상은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자, 법원에 민사 소송을 걸어서 상대방한테 받아내는 거죠. 상대방이 귀책사유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 소송을 걸어가지고 민사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겁니다. 민사 손해배상. 민사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규책 사유가 있는 자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재는 보상이라는 거예요. 산재에 돈을 주는 자는 누구냐면 근로복지공단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은 이 노동자, 피해자가 산업재해가 일어날 때 근로복지공단은 아무런 규책 사유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는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노동자가 다친 거인 거니까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노동자가 실수에 의해서 다친 거라면 규책 사유는 노동자한테 있죠. 하지만 판재법은 뭐라고? 무과실책임주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한테도 과실이 없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없어. 규책 사유가 있는 사람은 노동자야. 무과실책임주의. 하지만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서 보상을 줍니다. 누가 줘? 근로복지공단이 줘요. 그럼 근로복지공단이 규책 사유가 있나요? 없어. 그게 보상이라고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보험은 뭐냐면 보험은 기본적으로 경제학 용어입니다. 기본 대전제가 경제학 용어입니다. 보험은 적용, 징수, 보상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보험은 보험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것. 이게 보험이죠. 보험은 보험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게 이게 보험입니다. 이게 보험. 그러면 적용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적용이라고 얘기해요. 가입시키는 걸 적용이라고 얘기하고 징수는 보험료를 내야 되죠.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겠죠. 보험료를 내는 거를 징수라 그래요.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징수 업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은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거.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거. 노무사님 필기 좀 잘해. 글씨가 너무 안 예뻐요. 자, 잘 쓰겠습니다. 자, 더 또박또 쓰겠습니다. 자, 보험급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은 적용, 징수, 보상입니다. 적용, 징수, 보상이고 적용은 가입시키는 거, 징수는 보험료를 걷어들이고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 보상은 보험급여를 주고 보험료를 받고 이런 절차들이 보상인데 이 보험은 이 크게 세 가지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 그 중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산업재해와 관련된 적용과 징수는 어느 법률에서 다루느냐? 징수법이 따로 있어요. 징수법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산재법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적용과 징수의 내용들은 규정하지 않고 보상과 관련된 내용들만 규정한 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고 관련된 적용과 징수는 징수법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고용보험법도 마찬가지로 고용보험법의 보상이 여기 있어요. 고용보험법이 여기 있어. 고용보험법도 보상만 다룹니다. 고용보험법의 적용 징수도 징수법에서 다뤄요. 그래서 요 법이 고용 산재보험의 징수법이에요. 요게 법 자체가 명칭이 그렇습니다. 법 자체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밑에 이제 4번의 법입니다. 법.
법은 이런 거죠. 법은 지켜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설명이고, 법을 안 지키면 처벌받죠?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것보다는, 그런 설명 방법보다는 이런 설명 방법이 더 적절합니다. 자, 이렇게 쓰면 3권 분립이죠. 됐죠? 뭐 따라오셨고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부 실제로 국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일을 하는 부처는 누굽니까? 물론 재판하는 일을 하죠. 근데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삶에 와닿게 일하는 자는 누구예요? 행정부. 자, 따라왔습니까? 좋습니다. 행정부예요. 그러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시켜서 행정부한테 일을 시킨다. 전달됐나요? 어떤 방식으로? 법을 규정해서. 따라왔습니까? 따라왔죠, 그죠? 좋아요. 그러면 산재법은 뭐예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뭡니까? 산업재해와 관련된 산업재해의 보상보험과 산재보험과 관련된 일을 행정부한테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인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행정부 관청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일을 할 때는 산재법을 지켜서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 그 규정들, 그 절차들이 산재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키는 거예요. 법은 행정부 일시킬 때 하는 거예요. 사법부는 뭐 하는 거예요? 야, 시킨 대로 일했어? 따져볼까? 이렇게 하는 거지. 사법부. 이게 사회법 관점인 겁니다. 사법부가 민사소송, 사인 간의 거래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 다툴 때는 어떤 판단을 할까요? 저 약속 안 지켰네? 계약 위반. 약속 지켰어, 안 지켰어? 이걸 보겠죠? 여기에서는 민사법의 대원칙은 평등한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사인 간의 거래를 하는 건데, 그 거래는 계약이 메인이란 말이에요. 계약이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약, 거래, 약속 지켰어, 안 지켰어? 이것만 따지는 거지. 이거 따지는 거예요, 사법부가. 하지만 사회법에서는 뭐라고? 사회법이 규정한 사회보장 제도를 이런 방식으로 시행해 라고 법을 만들었어. 그 법대로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거지. 그게 사법부가 하는 일인 거예요. 좋습니다. 이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큰 틀을 다 정리했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자, 1단락 하나 했고요. 좋습니다. 할만합니까? 할만하겠지. 여러 번 들으셨으니까. 할만하시겠죠. 재밌죠? 왜 그래? 왜 피하고 그럽니까? 다 알면서. 재밌잖아요. 강요입니까? 죄송합니다. 할만합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네, 좋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큰 틀, 전체적인 거 설명드렸고, 사회법이 등장한 배경. 좋습니다. 출발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여기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해야 됩니다. 생산 3요소. 경제학에서. 고전 경제학. 뭡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쉽습니다. 뭡니까? 그죠? 그겁니다. 생산 주체와 생산 요소와는 다르잖아요. 제 질문은 생산 요소 3요소 질문한 겁니다.
됐습니까? 토지, 자본, 노동. 쉽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토지와 자본과 노동 이 세 개의 요소를 서로 간에 조합해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쏙 만들어냅니다. 그게 뭡니까? 상품이죠. 이 상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래하는 거죠. 뭐랑 거래합니까? 화폐랑 교환하는 거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바운더리 친 요게 뭡니까? 요게 회사입니다. 회사. 요게 인사관리에서 시스템입니다. 여기 시스템. 이게 회사. 이게 지금 회사입니다. A사 회사. 그러면 자 좋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그러니까 여기를 소유하고 있는 이 회사를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A사의 A 사장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A사의 A 사장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A 사장은 토지도 소유하고 있고 자본도 소유하고 있는데 노동을 투입합니다. 만약에 노동을 투입할 때 노동을 투입할 때 여기를 자기 노동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고 타인의 노동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만약에 자기 노동을 투입한다면 요 A 사장을 우리가 자기 노동을 투입한 A 사장, 자기를 투입한 A 사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자영업자라 그러죠. 좋습니다. 그러면 요 타인의 노동을 투입한 요 A 사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요 A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사장이라고 부르죠. 보통의 경우에. 사업주, 노동 경영자,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요 타인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요 타인을 우리가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요 타인. 그러면 요 타인은 왜 여기에 가서 자기가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습니까? 이 타인은 토지와 자본을 소유하고 있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에 대한 경제학적인 해석은 생산 요소로서는 노동만 소유하고 자본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자. 그래서 노동을 상품으로서 판매해서 거래해서 임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경제적 안전이 위협을 받는 자, 안전하지 못한 자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게 노동자입니다. 그러면 자 A사와 갑 노동자입니다. A사와 갑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A사와 갑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계약, 노동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그 효과, 단기적 차원에서 1차적으로 즉시 생기는 거, 노동자는 경제적으로 안전해집니다. 따라왔나요? 왜 그렇죠? 임금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임금 받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가 형성됩니다. 위계질서 내로 즉시 편입됩니다. 누구의 위계질서? A사의 위계질서 내로 즉시 편입됩니다. 그러면 시키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런 겁니다. 이게 근로계약의 즉각적인 효과로서 관계를 창설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건 뭡니까?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A사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위험 장기적으로 단기적, 장기적으로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위험, 고용이 단절될 위험에 노출됩니다. 고용이 단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경제적 안전이 위협받죠. 왜냐하면 생산 요소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고용이 단절되면 경제적 안전이 위협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고용 위험이 노출되느냐? 어떤 위험이 등장하기 시작하느냐? 첫 번째로 여성 노동자라면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고용이 단절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두 번째는 일하다가 부상, 질병이 생긴다면 고용이 단절될 겁니다. 일과 상관이 없는데 부상, 질병이 걸린다고 해도 일을 못하니까 고용이 단절될 겁니다. 그냥 나이가 드는 거, 늙어가는 것만으로도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지면 고용이 단절될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폐업하면 내가 혹시나도 회사에서 잘리면 그렇다면 고용이 단절될 겁니다. 이렇게 좋습니다. 고용이 단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경제적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경제적 안전이 위협받는 노동자들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혁명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 경제 노동의 전 세계 경제에서 이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70% 이상입니다. 항상. 노동으로서 일하지 않거나 자유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는 경제 인구의 70% 이상.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편하게 살지 경제적 안전을 추구하면서 편하게 살지 못하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사회가 뒤집어지죠. 그 사회가 뒤집어지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제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런 것들을 개인의 위험이라고 치부했어요. 개인의 위험. 그런데 사회가 이제 발전되고 변화되면서 어느 순간 이걸 방치했다가 하는 사회가 위태로워질 수 있겠다. 이 체제가 위태로워질 수 있겠다. 혁명이 일어나고 전복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 이거를 이 시스템 내에서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인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무엇라고 인식하냐면 이거를 사회적 위험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법률을 등장시킵니다. 해고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일하다가 다쳤다. 산재법으로 보상해줄게. 치료받고 다시 일해. 일과 상관없어. 그래도 치료해줄게. 건강보험법으로 보장해줄게. 그 다음에 실직을 했어. 고용보험으로 생계비를 줄 테니까 다시 구직활동에서 일을 해. 경제적 안전을 추구해. 늙었어? 야, 국민연금을 줄게. 국민연금으로 보장해 줄 테니까 자, 걱정하지 말고 일해. 젊었을 때. 폐업. 회사가 폐업했어? 그래서 임금을 못 받았어? 3년치 퇴직금을 못 받았어? 그러면 3개월치 월급과 3년치 퇴직금 한도 내에서는 국가에서 보장해 줄게. 임금, 채권, 보장법. 임신과 출산과 육아 때문에 고용이 단절될 위험에 처했어? 이 기간 동안에도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게. 남녀 고용 평등법. 요만큼 다 여러분들의 시험법입니다. 이것을 사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위험으로의 인식의 전환이 되면서부터 사회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회법이고 노무사는
여기를 특화해서 독점 자격을 부여한 자격사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응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사회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정리해 보면 노동자가 생산 요소를 소유하고 있지 못해서 경제적 안전을 추구하려면 고용되어야 하는데 고용이 장기적으로 보면 고용이 단절될 위험에 노출되니까 그 위험들이 발생됐을 때 그 안전망을 탁탁탁탁 상황에 맞춰서 쳐가지고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지는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것, 그게 사회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찔끔해 주는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사회가 전복되지 말라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관점이 완전 다르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 작동되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하냐면, 자, 즉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공동체 연대로 즉시 강제 편입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로계약을 통해서 저 퇴직금 안 받아도 됩니다. 퇴직금 없이 계약할게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무효라 그랬죠. 저 4대 보험 안 들어도 돼요. 이거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그리고 즉시 편입됩니다. 사회보험 체계 내로 즉시 편입됩니다. 공동체 연대, 사회보험 체계, 여기 지금 고용, 산재, 건강연금이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 체계 내로 즉시 편입, 강제 편입됩니다. 네. 근로계약이 체결되기만 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용보험에 사회보험에 가입해야만 이 공동체 연대로 편입된다고? 아니라고. 근로계약만 체결하면 강제 편입, 즉시 편입이라고요. 그 근로계약이 서면계약이든 구도계약이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근로계약이기만 하면 즉시 편입이에요. 강제로 편입. 됐습니다. 이게 사회법이 등장한 배경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법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왜 존재하느냐?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자, 민사법에서 계약자유, 과실책임, 소유권 절대 설명드렸고요. 사회법에서 무과실책임, 강행 규정, 계약자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회법이 등장한 배경 설명드렸죠? 들었습니다. 그러면 민법이 등장한 배경은 뭐예요? 못 들어보셨죠? 그죠? 설명 들어볼게요. 민법이 등장한 배경은 그 전에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고, 왕이 있으면 따라왔나요? 따라왔어요? 이 위계를 따라왔습니까? 자, 됐죠,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 요 왕이 본건 영주가 계약을 맺어놓고서는 지멋대로 해. 계약을 막 바꿔. 계약에 근거하지 않고 지멋대로 막 바꿔. 그리고 왕과 영주가 계약 체결을 쓰면서 내 잘못이 아닌데 지 잘못인데도 책임을 안 져. 그리고 왕과 영주가 내 걸 막 뺏어가. 야, 이런 건 못 참지. 이런 건 못 참아. 야, 난 그래서 시민으로서 살겠어. 라고 해서, 자, 요렇게, 시민으로서 살겠어. 자, 요렇게, 여기를 갈라주는. 무슨 일이 있었죠? 따라왔나요? 따라왔습니까? 프랑스 혁명이 있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민법을 세우는 겁니다. 민법을 세워서 자유로운 양당사자가, 평등한 양당사자가 자유롭게 거래하는 거, 그거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왕과 시민이 계약하든 영주와 시민이 계약하든 자유롭게 계약하는 거고, 계약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됐어, 따라왔습니다.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지켜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자, 시민과 자본가들과 또는 자본과 계약을 하는데 제가 위계를 이렇게 그었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기분 나쁘죠? 기분 안 나쁩니까? 기분 안 나빠요? 자, 좋습니다. 여기를 내가 이렇게 적었잖아. 여기 내가 이렇게 적고 기분 나쁘죠, 그죠? 기분 나빠야 됩니다. 기분 나빠야 돼요. 그런데 현실이 이러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좋아, 이렇지 않죠. 그렇죠, 이렇지 않아요. 이 둘을 이렇게 대등하게 이 셋을 이렇게 대등하게 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가 정말 시민으로서 이 둘, 여기와 여기를 가르는 게 노동법입니다. 여기와 여기를 가르는 게 사회법입니다. 노동법과 사회법이 잘 작동해야 그제서야 정말 진정한 시민으로서 대우를 받고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거지. 이게 작동되지 않으면 이제 뭐 이런 체계가 계속 광고화되겠죠, 그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사회법이 노동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됐습니다. 여기 1시간 지났으니까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칠판 뭐 오늘은 동영상 촬영해 끝날 때 천천히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칠판은 우리 조교님 칠판은 지워주지 마시고요.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